그날 제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딸아이에게 전해주고 혼자서 귀가하려던 참이었는데요. 막상 차에 타려고 보니까 차 키와 휴대전화를 딸아이네 집에 두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고 온 차 키와 휴대전화를 챙기기 위해 다시 딸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아이네 집으로 들어가던 바로 그 순간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와 말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이가 저랑 눈이 마주치기가 무섭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더니만 또 그러기가 무섭게 아주 보란듯이 저희 딸의 뺨을 쫙 하고 크게 올려붙이더라고요. 물론 뜻밖의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로 형언할 수 없을 만치 크게 분노한 저는 그 몹쓸 사이놈에게 뜨거운 불벼락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정작 손찌검을 당한 딸아이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저를 꼭 붙들고서는 이렇게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제발 못 본 척 그냥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그래야 엄마 딸이 살 수 있다고. 마치 애걸복걸하듯이 너무나도 말이죠.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문득 불길해졌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로 요즘 들어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딸아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버젓이 알면서도 자꾸만 작업을 걸어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던 저는 혹시 딸아이가 결국 외도라도 저질러서 사위에게 뺨까지 얻어맞으며 홍구멍이 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딸아이가 혼자서 저를 찾아와서 대뜸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했죠. 그런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그야말로 화딱지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 딸아이가 외도를 저지르다가 사위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일지, 아니면 딸아이와 사위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일지,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뜻깊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분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그 별명은 바로 소뚜껑 여사님이었죠. 그런 저의 별명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께서는 언뜻 음식 솜씨를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에요. 소뚜껑 삼겹살집이나 돌솥밥 식당 같은 걸 운영해서 소뚜껑 여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쉬운 별명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오해에 불과한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식당을 운영할 만큼 뛰어난 음식 솜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음식 솜씨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하죠. 그럼 소뚜껑 여사님이라는 별명은 대체 어떤 이유로 생겨난 거냐고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간밤에 고성방가를 질러대면서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니던 취객을 수지 엄마가 단번에 내쫓아버렸다면서. 하여간 수지 엄마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제 아무리 기세 좋은 불안당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소뚜껑 여사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추풍낙엽처럼 맥을 못 추니까 말이야. 그게 다 친정 쪽 피를 잘 물려받은 덕분이죠. 원래 저희 친정이 대대로 씨름장사 집안이잖아요. 저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꽤나 이름난 유도 선수였고요. 그럼 그 불같이 정의로운 심성도 친정 내력이야? 보통 힘이 센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마련인데 우리 소뚜껑 여사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잖아. 그것도 집안 내력이라면 내력인 셈이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한테 소뚜껑처럼 크고 두꺼운 너의 손과 힘은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거든요. 하기사 우리 소뚜껑 여사님이 행여라도 그 크고 두꺼운 손을 엉뚱한 일에 잘못 휘두른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흉기가 따로 없을 테니까. 여하간 늘 고마워. 소뚜껑 여사님 덕분에 매일 밤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잠들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저에게 소뚜껑 여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제 손이 마치 소뚜껑처럼 크고 두껍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내력이었죠.
저는 대대로 씨름장사 집안이었던 친정의 내력을 제대로 물려받은 덕분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80cm가 넘을 정도로 기골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체격에 걸맞게 뼈도 통뼈인데다가 힘도 어지간한 남자들은 저리 가랄 정도로 엄청 센 편이기도 하고요. 제가 특유의 소뚜껑 같은 손으로 힘껏 내려치거나 혹은 멱살을 잡아서 업어치기를 시도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마 몇 없을걸요. 아무튼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타고난 장대한 기골과 힘, 그리고 소뚜껑 같은 손은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왔거든요. 물론 단순히 말로만 자부하는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저희 마을의 자율방범 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불안당들을 저의 소뚜껑 같은 손으로 숱하게 물리쳐왔거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저를 향한 이웃 주민들의 인망은 자연스럽게 높아져만 갔는데요. 그건 저희 사돈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딸이 막 결혼식을 올린 새댁이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딸아이는 사위 그리고 사돈네와 함께 저녁 외식을 막 마친 참이었어요. 마침 그 식당은 사돈네 동네에 있는 곳이었기에 식사를 마친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돈네 집으로 향했죠. 사돈네외께서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면서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돈네 집 앞에 도착해보니 느낌이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거실 쪽 반범창이 뜯겨져 나가 있었고 창문 또한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집 안에선 낯선 인기척까지 들려왔어요. 이에 집에 외부인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위가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에 좀도둑이 침입한 모양이에요. 제가 얼른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장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들이 언제 도망을 쳐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은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을 수도 있네. 자네가 사돈분들이랑 우리 딸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게. 저 몹쓸 좀도둑 놈들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일망타진할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곧장 창문을 훌쩍 뛰어넘어서 혈혈단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젊은 좀도둑 놈들 2명이서 사돈네 집을 한창 털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둘 다 덩치가 제법 큰 장정들이었지만 저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외쳤죠. 예끼 이놈들아, 젊은 놈의 자식들이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먹지는 못할 망정. 이게 대체 무슨 못돼 먹은 짓거리냐? 그러자 그 2놈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여자인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날부치를 앞세워서 뚜벅뚜벅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봤자 그놈들은 호랑이 앞에 한낱 쥐새끼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우렁찬 기합을 내지르며 소뚜껑처럼 두껍고 커다란 손으로 2놈의 멱살을 차례로 잡아 업어치기 한 판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그놈들은 꼼짝없이 경찰차를 타고 연행이 되었고 바로 그날부로 저는 사돈네 집을 구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를 향한 사위의 존경심이 아주 대단했죠. 역시 장모님께서는 여자 대장부이십니다. 너무 그렇게 비행기 태우지 말게.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니까. 아닙니다. 장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장모님처럼 든든한 부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위가 저를 존경하며 잘 따라주었던 덕분에 저희 딸아이의 결혼 생활 또한 탄탄대로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 갈등만큼이나 사위와 장모 사이의 장서 갈등 또한 부부의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큰 장애물이 되는 법인데 적어도 저희 집안에 장서 갈등만큼은 존재하지 않았으니 다른 부부들보다 훨씬 순탄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딸아이의 결혼 생활이 10년 차를 넘어가던 그 무렵, 예기치 못한 그림자가 저희 딸아이에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 그림자란 바로 남자 문제였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엄마. 솔직하게 고백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제 인생에 자꾸만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가정에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버젓이 알고서도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그놈들이 너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라니? 저랑 불장난을 저지르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면서 무작정 들이대지를 않나. 심지어는 저희 부부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아이를 만들어주겠다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쫓아다녀요. 아이고, 장차 세상이 얼마나 더 흉흉해지려고 그런 몹쓸 것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구나. 여하간 그놈들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렸던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벌써 경찰까지 몇 번 불렀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내쳤어요. 눈길 한번 준 적도 없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놈들이 포기를 하지 않더란 말이지. 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혹시나 그 인간들이 계속해서 저를 쫓아다닌다면 그땐 엄마가 직접 나서서 아주 혼구멍을 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혹시 그놈들이 계속 쫓아다니면 엄마가 아주 개박산을 내어놓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마라.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절대로 그놈들에게 흔들리지 말거라. 만약 그랬다가는 이 엄마가 김서방이랑 사돈들을 볼 면목이 없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디 엉뚱한 마음을 품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날 대화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참 요사스러운 일이었어요. 평소 저희 딸은 단아하고 지고지순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아이였거든요. 딸아이가 외간 남자들에게 불려시처럼 행동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 몹쓸 똥파리들이 숱하게 꼬여들었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딸아이가 처신을 잘해서 그 똥파리들을 제대로 떨쳐낸 모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딸아이 입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일은 생기지 않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똥파리들을 내쫓아 버리는 일 또한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노릇이었지만 최소한 별 문제 없이 잘 흘러간 것 같아 보였으니 엄마인 저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어쨌거나 덕분에 저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뚜껑 여사이자 자율방범대장으로서 마을의 치안 유지에 힘쓰는 한편으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루는 저희 동네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음식 나눔 행사가 있었어요. 때는 마침 무더운 여름이었기에 계절에 맞는 열무김치를 만들어서 여러 독거노인분들과 소외계층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로 했죠. 그렇게 한창 열무김치를 담그고 있던 저는 문득 딸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제 음식 솜씨는 뛰어난 편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딸아이만큼은 엄마인지가 무더운 여름마다 직접 만들어주는 열무김치를 아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딸아이에게 가져다줄 열무김치도 담그기로 했는데요. 뜻밖에도 열무김치가 아주 맛있게 잘 되었더라고요. 김치를 맛본 이웃들이 하나같이 소뚜껑 여사가 만든 김치가 맞느냐고 질문을 해왔을 정도로 참 맛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주 신이 나서는 열무김치를 바리바리 챙겨서는 곧장 차를 끌고 딸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또 때마침 사위가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열무김치가 맛나게 잘 되었길래 자네랑 우리 딸 먹이려고 챙겨왔지.
헌데 자네는 이 시간에 회사에 안 있고 어찌 집에 있는 겐가? 마침 오늘이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래저래 잘 되었네. 오랜만에 자네랑 우리 딸이랑 오붓하게 마주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겠어. 그날의 점심 식사는 별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나 사위는 제가 가져간 열무김치를 아주 맛나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이후로는 사위가 직접 저에게 재료값 하라면서 돈 봉투도 챙겨주었고요. 물론 저는 처음엔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위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저를 따라와서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인성이 반듯한 사위를 참 잘 얻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듯한 마음을 품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려던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주차된 차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차키와 휴대전화를 딸아이의 집에 두고 그냥 나왔더라고요. 하다못해 휴대전화라도 손에 쥐고 있었더라면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키를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던 저는 걸음을 돌려서 딸아이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딸네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한 제가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살짝 열려있는 현관문 틈새로 넘어오는 목소리였고 그때 사위는 분명 저희 딸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면 당신은 가정주부로서 집안 살림에 최선을 다해야지. 집안 꼬라지가 이게 대체 뭐냐고? 아휴, 돼지우리가 따로 없겠네 정말. 순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야 말았습니다. 집안 꼬라지가 엉망이라는 사이의 말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를 않았으니까요. 딸네 집은 정리정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분명 조금 전에 딸네 집에서 셋이 함께 식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불화의 조짐 같은 건 전혀 보이지도 않았었고요. 하물며 그런 와중에 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제 딸아이가 분명 살림살이 트집을 잡히고 있으면서도 마치 기죽어서 지내는 사람처럼 말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언행을 보이고 있으며 딸아이가 말대꾸 한마디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있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였죠.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진 거라면 엄마이자 장모로서 두 사람의 다툼을 중재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두 사람을 중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가 집으로 들어온 제 모습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마치 보란듯이 제 딸아이의 뺨을 냅다 올려붙였으니까요. 졸지에 딸아이가 손찌검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저로서는 고함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어디 남편이 안사람의 뺨에 손찌검을 하느냐고? 그러자 사위는 마치 저의 화를 돋구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대답했어요. 그러는 장모님이야말로 남의 집에는 왜 마음대로 들어오십니까? 아무리 딸네 집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분가한 이상 여기는 엄연히 남의 집입니다. 이대로 마음대로 드나드는 건 엄연히 이혼 사위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지금 사위가 장모한테 할 소린가? 내 눈에 보이기로는 집안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딸을 쥐잡듯 잡고 있는 게야? 자네는 처가댁이 무섭지도 않은가? 왜요? 저를 한 대 치기라도 하시려고요? 네, 좋습니다. 어디 마음껏 한번 두들겨 패보시던가요. 그래봤자 저는 눈꽃만큼도 무섭지 않으니까. 그런 망발을 들으며 저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놈의 정신머리 없는 인간을 당장에 맺혀다가 바닥에 꽂아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말린 사람은 다름 아닌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가
불처럼 격분한 저를 급하게 끌어안고서는 저에게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추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일은 그냥 못 본 척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엄마가 눈 감고 넘어가 주셔야 제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멀쩡히 잘 정돈된 집안 살림살이를 두고 마치 트집 잡히듯 구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엄마인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뺨까지 얻어맞은 딸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 절대로 아니었거든요. 든든한 엄마인 저에게 도움을 청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못 본 척 조용히 넘어가 달라니. 심지어 제가 눈을 감고 넘어가 주어야 딸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니. 정말 이제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사이놈은 계속해서 망발을 이어가며 저를 도발했어요. 마치 장모에게 매맞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말이죠. 이처럼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선택한 행동은 일단 그 자리에서는 차 키와 휴대전화만 챙겨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달라는 딸아이의 속삭임이 너무나도 애절하고 절박하게 들렸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딸아이네 집을 떠나며 아파트 경비실에 들려서 두 사람의 부부싸움을 말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조금 전에 딸아이가 사위에게 뺨을 얻어맞는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했으니 혹시라도 사위가 또 손찌검을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렸죠. 어쨌거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후 며칠 내내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날 딸에게서 전해 들었던 똥파리 남정네들 이야기와 관련된 불안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딸아이가 그 남정네들 중 하나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국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고 심지어 사위에게 외도를 들켜버리기까지 했던 상황이라면 사위가 제 딸아이의 뺨을 올려붙이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하물며 사위가 저희 딸아이의 살림 솜씨에 대해 트집을 잡은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면 그 누군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쁘게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즉 사위는 외도를 저지른 저희 딸에게 크게 실망한 나머지 멀쩡히 잘 정리정돈된 살림살이들마저도 못마땅해 보이기 시작했을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엄마인 저 또한 못마땅하게 보이고도 남았을 테고요. 물론 제가 혼자서 마음을 끓이느니 차라리 딸이나 사위에게 연락을 해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쪽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소뚜껑 여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대장부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엄마이거든요. 만약 제 딸아이가 외도를 저지른 것이 맞다는 대답이라도 돌아오면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로서 딸아이의 잘못을 대체 어떻게 혼을 내야 할 것이며 사위와 사돈 내외에게 대체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그러한 모든 상념들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에도 딸아이가 저를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손찌검하지 않고 넘어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아주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어요. 그건 또 대체 무슨 소리니?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뺨까지 얻어맞아 놓고서는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고? 너 설마 김서방한테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던 게야? 그래서 그동안 나 몰래 구박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거고? 안심하세요. 그 인간이 그동안 엄마 몰래 제 속을 박박 긁어놓았던 건 맞지만 제 잘못은 진짜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사이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일삼았다는 거니? 어디 제대로 설명을 해버렴.
그 인간이 저랑 이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전에 얘기했었던 그 똥파리 같은 남자들이 저한테 꼬여들었던 일도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저랑 이혼하려고 저지른 수작질이었고요. 저에게 이혼 귀책 사유를 뒤집어 씌우고 이혼을 해야 자기가 큰 이익을 보게 되니까요. 그날 딸아이가 저에게 들려준 진실은 이랬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언젠가부터 꼬여들기 시작한 똥파리 같은 남자들을 모두 떨쳐낸 직후 웬 의문의 중년 사내 한 사람이 저희 딸아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남편분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아저씨는 대체 누군데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선 제 질문에 대답부터 해주십시오. 대답 내용에 따라서 제가 사모님께 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로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순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깨달은 딸아이는 사이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솔직하게 말했죠. 만약 신께서 저에게 세상 전부를 다 줄 테니 남편이랑 이혼하라는 제안을 걸어온다면 제 대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어차피 저는 이미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전부라는 것은 결국엔 남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군요. 당연하죠. 저에게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전부거든요. 역시 사모님께서는 남편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참 멋지십니다. 그런데 어쩌죠? 사모님을 향한 남편분의 사랑은 이미 모두 다 식어버린 것 같은데. 그건 또 무슨 소린가요? 그 전에 아저씨는 대체 누구냐고요? 저는 남편분에게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모님과 이혼을 도모하기 위해서 흥신소 사장인 저를 거액의 현금을 주고 고용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문의 중년 사내는 흥신소 사장이었다고 해요. 사위가 그 사람을 고용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딸아이와의 이혼이었으며 그 목적을 위해 흥신소 사장에게 사주한 계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모님 곁에 꼬여들기 시작했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은 사실 제가 남편분의 사주를 받아서 사모님한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술집에서 일하는 남자 작부였고요. 그게 다 저희 남편이 벌인 짓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모님으로 하여금 젊은 남자들과 외도를 하게 만든 다음에 이혼 기책 사유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죠. 모든 이혼 기책 사유가 사모님에게 있어야 남편분께서 아주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 저희 딸은 쉽사리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대뜸 찾아와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딸이 결국 그 사람 말을 믿게 된 건 그 사람이 저희 딸과 사이 단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죠. 신혼 초에 사모님께서 재테크로 7천만 원 목돈을 거머쥐게 되셨고 그 7천만 원 전액으로 전도 유명한 외국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두신 적이 있죠. 그때는 헐값이었던 주식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대략 70억 상당의 가치로 상승했고요. 그걸 대체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사내분과 저 사이의 거래 조건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불륜녀로 만들어서 남편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재산 분할을 가져다 준다면 이혼을 통해 거머쥐게 된 재산의 5%를 저에게 수고비로 지급해 주기로 했거든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결국 돈 때문에 저를 모함해서 내다 버리려고 했었던 거로군요. 아저씨도 그 수작질의 공범이었고요. 그래놓고선 모자랬다고 무슨 염치로 저를 찾아온 거죠?
잘생긴 남자들을 완강하게 밀쳐내는 사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스스로 아주 큰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제 한평생 사모님처럼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토록 훌륭하고 지고지순한 사모님께 지금 내가 대체 무슨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죄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겉으로는 저에게 사과하는 척 다가와 놓고 뒤에서는 그 인간이랑 짜고서 또 무슨 수작질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희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내일쯤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오늘부로 이 더러운 일을 정리하고 새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으니 내일 찾아보시면 저희 사무실은 이미 폐업하고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남자는 장차 사위가 저희 딸아이에게 어떤 행동으로 하게 될 거라는 예상을 미리 귀뜸해 주었고 그러한 사위의 행동으로부터 딸아이가 어떻게 대응하면 이혼 규칙 사유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상황을 역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고 해요. 더욱이 그날 저희 딸에게 엎드려 백배 사죄한 그 남자는 약속대로 흥신소를 폐업한 뒤 양재 바른 곳에서의 새 삶을 찾아서 호련히 떠나갔고요. 아무튼 그런 흥신소 사장 덕분에 저희 딸은 그 몹쓸 인간의 추악한 속셈을 모두 꿰뚫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몹쓸 인간은 흥신소 사장이 미리 예상해서 저희 딸에게 귀뜸해 주었던 그대로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흥신소 사장과의 연락이 두절되고 나니까 그 인간 마음이 급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불륜녀로 만들려는 수작질은 물 건너가 버린 것 같으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저를 몹쓸 아내로 만들려고 애를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 몹쓸 방법이라는 것이 혹시 일부러 온갖 트집을 잡아가면서 너의 속을 팍팍 긁어놓으려는 것이었니? 맞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트집으로 제 속을 팍팍 긁어놓으면서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러다 한 대 치겠다는 둥, 여자 손에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겠냐는 둥, 아주 대놓고 저를 도발하더라고요. 그건 나한테 했던 언행이랑 똑같은 거잖니. 그때도 분명 나한테 매맞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행동했었어. 아무래도 엄마한테도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새로 찾아낸 이혼 방법이 바로 매맞는 남편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몹쓸 인간은 주식 덕분에 생긴 70억이라는 거금에 그만 눈이 돌아버린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 저희 딸아이에게 귀책 사유를 뒤집어 씌워서 이혼을 하려고 환장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어요. 이혼 귀책 사유가 딸아이에게 있다는 쪽으로 판결이 나면 그 인간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될 뿐더러 이혼 위자료 또한 덤으로 챙겨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 그 인간이 흥신소 사장까지 동원해가며 벌였던 첫 번째 수작질이 바로 저희 딸에게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보내서 불륜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 계획이 실패한 다음에 찾아낸 방법은 일부러 저희 딸을 자극해서 손찌검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딸에게 불륜을 뒤집어 씌워서 이혼 판결을 받게 되든 그놈이 매맞는 남편이 되어서 저희 딸의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판결을 받게 되든 결국엔 재산 분할만 많이 받아가게 되면 그만일 테니 말이죠. 하지만 흥신소 사장의 조언 덕분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희 딸은 그 인간이 아무리 속을 박박 긁어놓는다고 한들 일절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은 채로 꼭 참았다고 해요. 딸아이가 홧김에 그 인간에게 손이라도 한번 댔다가는 가정폭력범으로 몰려서 불리한 이혼을 당하게 될 테지만 꼭 참고 대응하지 않은 채로 그 인간의 언어폭력을 꾸준하게 녹음을 해놓는다면 결국엔 저희 딸에게 유리한 이혼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는 꾸준히 녹음을 하면서 일절 큰 소리 내지 않은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딸아이를 구박하는 모습을 저에게 들켜버린 사위는 자기 딴에는 참 좋은 생각을 떠올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장모인 제 성격이 워낙에 불같으니 그런 제가 보는 앞에서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면 크게 분노한 제가
그 인간을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 놓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일부러 엄마를 말렸던 게로구나. 맞아요. 그 인간의 머릿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음흉한 생각이 아주 훤히 보였거든요. 아무리 속을 긁어도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저를 구박하는 모습을 엄마한테 들켜버리기까지 했으니 아마 그 순간 그 인간은 장차 벌어질 이혼 소송을 차라리 쌍방과실로 이끌어내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당시 딸아이의 생각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 소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부 두 사람 중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인간은 저희 딸과의 이혼 소송을 과실 비율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얻어맞은 뺨은 딱 한 대뿐이지만 불같이 분노한 제가 만약 그 인간에게 손을 댔더라면 꼴랑 전체 사주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분명했어요. 그렇다는 건 자연스레 저희 딸에게 훨씬 높은 과실이 책정되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사위는 그날 일부러 저에게 매를 맞기 위해 온갖 망발을 다 꺼내가며 저를 자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할수록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었죠. 자칫했다가는 제 손으로 딸아이를 불리한 지경에 놓이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 저는 동시에 딸아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낳아준 엄마 앞에서 뺨을 얻어맞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큼이나 비참하고 죄스러운 상황이 또 없을 텐데 딸아이는 그런 비참한 심정을 꼭 참아내며 장차 벌어질 큰 싸움을 위해 끝끝내 저를 말려주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날 딸아이가 끝끝내 엄마를 말려준 덕분에 저는 의도치 않게 딸아이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 하나를 만들어준 셈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줬다고? 그게 뭐니? 엄마가 그날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서 싸움을 말려주셨잖아요. 그때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아이가 뺨을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경비원 아저씨한테 해주신 덕분에 경비원 아저씨께서 지난 며칠 내내 저희 집을 예의주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또 그랬던 덕분에 경비원 아저씨께서도 그 인간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괴롭혔는지 잘 알게 되셨고요. 그럼 경비원 분께서 장차 이혼 소송이 벌어지면 증인을 서주기로 하신 거야? 당연하죠. 경비원 아저씨도 어쩌면 그렇게 몹쓸 남편이 다 있냐면서 크게 격분하셨거든요. 이게 다 엄마가 치솟는 분노를 꼭 참아내고 현명한 행동을 해주셨던 덕분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고맙기는 난 그저 엄마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뿐인걸. 하물며 이 엄마는 지금 너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심정이란다. 우리 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한때나마 네가 혹시 외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어떻게 엄마 잘못이겠냐고요. 그놈의 돈 노름에 눈이 멀어서 저를 불륜녀로 만들려고 했던 그 몹쓸 인간 잘못이죠. 아무튼 참고 버티는 인내의 시간은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동안 그 인간이 제 속을 긁어놓기 위해 퍼부어댔던 온갖 언어 폭력을 녹음한 파일이 버젓이 제 손에 쥐어져 있겠다. 경비원 아저씨께서도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증인을 서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셨겠다. 이제 남은 건 그 쓰레기 같은 자식에게 천벌을 내리기 위한 반격의 시간들 뿐이니까요. 그래, 참 장하다 우리 딸. 그동안 참고 버티느라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 주었어. 이제 우리 모녀가 힘을 합쳐서 그 몹쓸 인간을 지옥불 속으로 추락시켜버리자꾸나. 이로써 그 몹쓸 인간의 본색을 모두 알게 된 저는 딸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 몹쓸 인간을 상대로 이혼 소송장을 제출했죠. 다만 당시 저희 모녀는 지난날 그 몹쓸 인간이 흥신소 사장을 고용해서 딸아이의 불륜을 조정하려고 했었던 사실만큼은 소송장에 적어넣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흥신소 사장을 굳이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흥신소 사장은 저희 딸아이에게 엎드려 백배 사죄를 했고, 딸아이에게 그 몹쓸 인간한테 절대 휩쓸리지 말고 참고 견디는 싸움을 해보라는 조언 또한 해주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스스로 개가천선해서 양지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으니 저희 딸 입장에서도 굳이 법정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증거들은 이미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그 몹쓸 인간은 그야말로 쪽도 못 쓰고 깨져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 모녀가 판사님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아냈거든요. 제출된 증거와 법정에서의 증언, 그리고 기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본 결과 원고인 아내에게는 아무런 기책 사유가 없으며 이혼의 모든 기책 사유는 오직 피고인 남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첫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모든 기책 사유는 피고에게만 있다. 둘째,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정해진 기일까지 위자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이자를 가산토록 한다. 셋째, 피고는 본 판결로서 정한 그대로의 재산 분할을 이행한다. 넷째, 변호사 수임료 및 그 밖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로써 저희 모녀는 그 몹쓸 인간과의 다툼에서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에게서 받아낸 위자료만 해도 억 단위에 이를 만큼 아주 압도적인 판결이었거든요. 더욱이 그날 그 몹쓸 인간은 법정에서까지 아주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어요. 판사님의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고 외치면서 저희 딸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거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딸의 곁은 소뚜껑 여사님이 아주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속으로 그래, 오늘 너 아주 잘 걸렸다를 외치며 그 몹쓸 인간을 단번에 바닥에 매다 꽂았어요. 물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은 건 제가 아닌 그 몹쓸 인간이었습니다. 감히 법정에서 소란을 부린 대가로 법정 소란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다만 분할 대상이었던 70억 재산이 워낙에 큰 돈이었기에 제 아무리 불리하게 이혼을 했다고 한들 그 몹쓸 인간의 수중에 떨어진 돈 또한 적은 금액은 절대로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이혼 판결은 그 몹쓸 인간의 인생이 나랏길을 걷게 된 시작에 불과한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한 5년쯤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지인들 모임에 다녀온다던 딸아이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주 반갑고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오늘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얼굴에 웃음기가 아주 가득하구나. 당연하죠. 지인들 모임에 나갔다가 그 몹쓸 인간이 지금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 어디 이야기 좀 들어보자꾸나. 요즘 어떻게 지낸다디? 설마 쟤까지 꽤 잘 먹고 잘 지내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듣자니까 패가망신해서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더라고요. 이혼할 때 분할받아간 재산이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었잖니. 근데 그 큰 돈을 다 어디다 날려먹었길래 거짓골로 전전하면서 지내게 된 거라니? 결국엔 그놈의 돈 욕심 때문이죠. 뭐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평생의 재산이 될 만한 그 큰 돈을 글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주식에 통으로 몽땅 털어넣었다가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는 바람에 싹 다 날려먹었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모지리 같은 인간은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게 되었어요. 이혼할 때 보았던 손해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메꿔 보겠답시고 돈 굴리는 재주는 전혀 없는 주제에 무작정 이상한 주식을 몽땅 사들였다가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물며
그날의 폐가망신 소식이 더더욱이 뜻깊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산 상가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니? 갑자기 그건 왜요? 어디서 땅값 떨어진다는 소문이라도 들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야. 우리 딸 상가 건물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개통될 예정이라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동네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머지않은 시점에 개발 열풍이 시작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그래서 일부러 그 건물을 매입했던 거야? 역시 우리 딸은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대단하구나. 돈 굴리는 재주도 엄청 대단하고. 하기사 그러니 주식으로 70억씩이나 벌었던 거겠지. 여하간 앞으로 그 건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값어치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바로 파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 볼 생각이니? 만약 앞으로 건물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파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긴 한데. 건물값이 지금이 절정이라면 당장 파는 게 맞겠지만 전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도 계속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에 딸아이는 상가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어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역시나 딸아이의 예상대로 건물의 값어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지 뭐예요. 아무래도 제 딸아이는 재테크에 타고난 기재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폐가망신하기 일수라는 주식을 통해서 70억씩이나 되는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리가 만무하고, 더욱이 상가 건물 또한 나중에 팔수록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제 아무리 상가 근처에 지하철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돈의 흐름은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 어떤 사유로 폭락을 맞게 될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저희 딸아이는 그 어려운 예측에 성공해서 다시금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으니 이만하면 정말이지 재테크의 기재라는 별명을 붙여도 모자랄 지경 아닐까요? 아무튼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난날 그 몹쓸 인간의 가장 큰 패착은 다름 아닌 저희 딸과 이혼한 것이었습니다. 괜한 욕심 때문에 설치지 말고 그저 좋은 남편 노릇만 묵묵히 했더라면 재테크의 기재인 저희 딸 덕분에 한평생 갑부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귀한 복을 제까짓게 스스로 뻥 하고 걷어차버린 꼴이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저는 오늘도 소뚜껑 여사님이자 자칭 방범대장으로서 마을의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기재인 저희 딸은 얼마 전에 1인 투자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은 매일같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 모녀는 앞으로도 영원한 꽃길만 걸을 예정이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